저는 올해 74,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이름은 박순자.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맞벌이라 바쁘고 손주 도연이만 가끔 들러주는 게 제 하루 중 가장 큰 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식사하고 동네 공원 산책하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게 제 일상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년이지요. 그런데 이 할머니 사실은 말입니다.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날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토요일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리며 손주 도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김을 굽고 있다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어머, 우리 도연이. 오늘 무슨 일이야? 주말인데 할머니 보러 왔어? 할머니,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 있어서요. 근처라 들렀어요. 도연이는 새로 산 듯한 깔끔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쓴 게 눈에 보였습니다. 동창회? 그래, 친구들 만나는 거 좋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네,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도연이를 거실로 들어오게 하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왔습니다. 손주가 찾아오면 뭐라도 먹여야 직성이 풀리는 게 할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가 김 굽고 있었는데 김밥 좀 싸줄까? 동창회 가기 전에 배 채우고 가. 아, 괜찮아요, 할머니. 거기서 식사할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먹고 가. 할머니가 얼른 싸줄게. 저는 도연이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해두었던 반찬들로 후다닥 김밥 몇 줄을 만들었습니다. 70 넘은 손이지만 아직은 이런 것쯤은 거뜬합니다. 할머니, 저 진짜 괜찮은데. 됐어. 이거 싸들고 가. 친구들한테도 나눠줘도 되고. 저는 김밥을 예쁘게 포장해서 도연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도연이는 난처한 듯 웃으면서도 제 정성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친구들한테 인사 잘하고. 네, 할머니. 너무 늦지 않게 올게요. 도연이가 현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도연이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겠지.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혼자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야기라 잘 이해는 안 됐지만 그냥 틀어놓고 보는 게 익숙했습니다. 8시쯤 되자 슬슬 졸음이 왔습니다. 요즘 나이가 드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더군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급한 느낌이었습니다. 응, 민수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하고. 어머니, 혹시 도연이 엄마한테 연락 왔어요? 도연이? 아니, 오늘 낮에 동창회 간다고 들렀다 갔는데. 왜? 그게 도연이가 아까 전화해서 할머니 집 근처라고. 지금 거기가 있을 것 같은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연이가 지금 여기 근처에 있다고? 네, 어머니. 제가 지금 차 몰고 가는 중인데 어머니가 먼저 나가보실 수 있으세요? 도연이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70 넘은 할머니지만 이럴 때는 몸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4층이었지만 내려가는 건 괜찮았습니다. 도연아, 도연이. 아파트 입구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도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기 어두운 곳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도연아? 제가 다가가자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 우리 손주 도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라니. 눈은 퉁퉁 부어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멀쩡히 나갔던 재킷은 먼지투성이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급히 다가가 손주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30이 넘은 어엿한 성인 남자가, 제 손주가 골목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습니다. 저는 손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손주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동창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 말과 함께 도연이는 제 품에 안겨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연이는 제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깔봤어요. 가난하다고, 변변찮은 회사 다닌다고, 부모님도 힘없다고, 할머니도 그냥 가난한 할머니라고. 도연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라고요? 평범한 할머니라고요? 그래,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였겠지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손주한테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할머니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할머니가 누군지 알면 그 건방진 것들이 기절초풍을 할 텐데 말이지요. 도연아, 저는 손주의 얼굴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물어볼게. 그 친구들 중에 누가 제일 심했어? 진우라는 친구요. 걔 아버지가 큰 회사에서 인사팀장이라면서 저를 완전히 짓밟았어요. 인사팀장이라, 큰 회사라.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성은? 김진우요. 김진우.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알았다. 도연아, 이제 일어나자.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할머니.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 믿어도 돼. 저는 손주를 일으켜 세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침 아들 민수도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민수야, 도연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함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연이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가 물었지만 도연이는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미 저한테 다 말한 터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주방으로 불러
도연이가 당한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자식들이 감히.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장 찾아가서. 민수야.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도연이나 잘 돌봐줘. 하지만 어머니. 됐어. 내 말 들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는 제 집에서 잤습니다. 민수도 함께 남았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그룹 회장. 저는 그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김진우라고 했지? 아버지가 인사팀장이라고?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인사 담당 상무 정처로. 내일 아침이 되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 민수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도연이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8시쯤 되자 도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도연이 밥 해줘야지. 어서 씻고 와서 먹어. 도연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상을 차리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손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 우리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아빠한테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어제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연이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고 도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면서 직장 얘기가 나왔어요. 다들 어디 다니는지 뭐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업이라고, 중소기업인데 품질관리팀에서 일한다고. 저는 조용히 국을 떠서 도연이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다들 대기업 다니거나 전문직이거나 사업한다고 하는데 저만. 도연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민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말해봐. 괜찮아. 그때 진우가, 김진우라는 친구가 말을 꺼냈어요. 야, 도연아, 너 아직도 거기 다녀? 나 예전에 그 회사 지나가다 봤는데 진짜 건물 낙던데? 라고. 저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응, 그래도 다닐만해 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요즘 같은 세상에 중소기업은 힘들지 않아? 연봉도 별로일 거 아니야 라고. 뭐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민수의 팔을 살짝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계속 들어보자, 민수야. 도연이는 잠시 물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진우가 계속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 야, 도연아. 너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직도 그 작은 아파트에 사시나? 차는 바꾸셨어?
예전에 타시던 그 낡은 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 인사팀장이라고, 임원 바로 밑 직급이라고, 회사에서 사람 뽑고 자르는 권한이 다 있다고. 그 자식이. 민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진우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도연아. 내가 혹시 더 나은 데로 이직하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해 볼게. 뭐, 내 스펙으로는 힘들겠지만 말이야.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도연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슬슬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도연이는 원래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잖아 라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집안 배경도 중요한데 그런 게 없으면 힘들지라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했어요, 할머니.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진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 너네 할머니 돈 좀 있다며? 근데 그것도 얼마나 있겠어. 요즘 세상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너네 집안은 그냥 평범한 서민이야. 인정해. 라고. 그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평범한 서민이라고? 할머니 돈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리고는 도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같이 웃었어요. 저를 보고 동정하는 표정으로. 그래도 도연아, 너 성실하잖아.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도연아? 저는 너무 창피해서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도저히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도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그 친구 김진우라고 했지? 네, 할머니. 그 친구 아버지가 어느 회사 인사팀장이라고 했어? 큰 회사라고만. 정확한 회사 이름은 말 안 했어요. 그냥 너네들도 다 아는 그 회사라고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전문직이에요. 한 친구는 변호사고, 한 친구는 의사고, 그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만 모인 자리였어요. 그래서 도연이만 왕따가 된 거구나. 제 말에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당장 그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민수야. 저는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도연이만 더 창피해질 수 있어.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뭔가 말하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도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할머니. 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끄러워? 도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럼 내 부모님이 부끄러워? 그럴 리가요. 도연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부끄러워?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 그럼 너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알겠지? 도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도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연아, 세상을 살다 보면 너를 깔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특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말이야.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로 설명해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해.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뒤에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이야. 하지만 할머니, 저는, 도연아? 저는 손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지? 할머니가 알아서 한다고. 할머니 믿어도 돼. 도연이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민수야, 너도 오늘 저녁에 며느리랑 같이 여기로 와. 가족회의 좀 해야겠어. 가족회의요? 응. 이제 슬슬 너희한테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식탁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진우. 아버지가 대기업 인사팀장이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몇 가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70 넘은 할머니지만 이런 건 아직 할 줄 압니다. 김진우 32살 고등학교 동창. 단서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 단서로 모든 걸 알아낼 수 있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상무님? 저 박순자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 급하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통화를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며 민수와 도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정상무님, 김진우라는 이름으로 32살 정도 되는 젊은이인데요. 아버지가 대기업 인사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계열사 중에 그런 사람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저는 침착하게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수와 도연이는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급한 일이에요. 오늘 중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전화를 끊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정상무라니. 아, 아는 사람이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까지 오면 그때 제대로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민수야, 오늘 저녁 7시까지 며느리랑 같이 와. 그때 다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도연이 좀 쉬게 해줘. 민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시간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의 작은 방 하나를 서재로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책장을 치우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자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명함,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이 큰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룹 창립 30주년 마이너스 박순자, 김태수.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남편 김태수? 그 사람과 함께 맨손으로 시작해서 재벌 그룹을 일궈냈습니다. 40년 전 작은 섬유 공장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계열사만 23개인 대기업 그룹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들 민수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5년 전 민수가 30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민수가 제 앞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편하게.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아들로 살기 싫어요.
재벌 2세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민수는 고집이 셌습니다. 남편 성격을 그대로 빼닮았지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니?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제가 배울 게 많은 곳이에요. 거기서 일하면서 제 실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결혼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할 겁니다. 집안 배경 같은 거 따지지 말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대신 조건이 있다. 뭡니까? 힘들면 언제든 어머니한테 와.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끙끙대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독립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도연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끔 명절에 만나고 손주 얼굴 보러 가고 그렇게 평범한 할머니처럼 지냈습니다.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저는 뒤에서 중요한 결정만 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사업을 좀 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녁 7시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지영, 그리고 도연이까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며느리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도연이 이야기부터 들어봐. 도연이는 어제와 오늘 아침에 했던 이야기를 며느리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지영은 듣는 내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나, 우리 도연이가 그런 일을. 그래서 말인데.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너희한테 할머니가 누구인지 제대로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네.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어머니, 이게 대체, 보다시피야. 할머니는 그룹 회장이란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룹이라면, 그 그룹이요? 계열사가 수십 개인? 23개지. 정확히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재벌이세요?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벌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불러도 되겠구나. 어머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원했잖니. 제 힘으로 살겠다고, 어머니 돈 없이 살겠다고. 그렇지만 나는 내 뜻을 존중해 준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준 거지. 그리고 도연이도 평범하게 자랄 수 있었잖니. 저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내가 만약 어렸을 때부터 재벌 손자로 자랐다면 어땠을 것 같니? 친구들이 내 재산 때문에 다가왔을까? 아니면 너라는 사람 때문에 다가왔을까? 도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너한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배우길 원했어. 그래서 숨기고 산 거야. 어머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우리 손주가 이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후에 정상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김진우 32세 부친은 김철수 전자 인사팀장입니다. 전자는 저희 계열사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가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한라전자 그거 할머니 회사예요? 우리 계열사 중 하나지.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야. 직원이 5,000명 정도 되고 도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진우 아버지가 할머니 회사 다니는 거예요? 그렇단다.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했지? 자기 아버지가 사람 뽑고 자르는 권한이 있다고? 회사에서 힘이 있다고?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미있구나. 그럼 그 힘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한번 볼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민수야, 너는 평생 어머니 힘을 안 빌리고 살았지.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우리 손주를 사람 취급도 안 한 놈들이야.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할머니가 회사에 출근할 거야. 오랜만에 말이지. 회장님 출근하신다고요? 지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김철수 팀장이랑 이야기 좀 해야겠구나. 저는 돌아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너한테 상처 준 사람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도연이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도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도연아, 한 가지 약속해. 네, 할머니. 이 일이 끝나도 너는 지금처럼 살아야 해. 할머니 힘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네.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성실하게 일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말이야.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진우, 김철수, 두고 보거라.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구두까지. 거울을 보니 10년 전 회사를 다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회사 가시는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민수네 가족은 모두 제 집에서 잤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은 직접 눈으로 봐야 해. 하지만 갑자기 회장님이 출근하시면 회사가 발칵 뒤집힐 텐데요. 그래야 정신들을 차리지. 요즘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겨놔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회사 가야지? 네. 할머니. 도연이는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당당하게 다녀와.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저는 도연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전 9시 저는 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40층짜리 빌딩. 입구에는 그룹이라는 금빛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직접 뵙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경비원이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이세요? 그러게 사진으로만 봤는데 10년 만에 출근하신다던데. 저는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최고층인 40층 회장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 최영희 상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최 상무. 오랜만이네요. 갑자기 출근하신다고 하셔서 비서실 직원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왔을 뿐이에요. 저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큰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모든 게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최 상무, 인사 담당 정처로 상무 좀 불러주세요.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정철호 상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정 상무. 어제 부탁드린 건 알아보셨죠? 네, 회장님. 김진우 씨 아버지 김철수는 전자인사팀장입니다. 입사한 지 25년 되었고 팀장 승진한 지는 3년째입니다. 정 상무가 파일을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김철수 팀장, 올해 56살. 성과는 보통 수준이고, 정 상무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있나요? 사내에서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권위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이나 아랫사람들한테 고압적이라고요. 인사평가할 때 개인적인 감정을 섞는다는 소문도 있고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팀장까지 됐죠? 10년 전쯤 성과를 몇 번 내서 승진했는데 그 이후로는 크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수준이죠. 최근에 문제된 적은 없나요? 직접적인 징계 사항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부하 직원 한 명이 그만뒀는데 퇴사 면담에서 팀장의 인격 모독 때문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상무, 전자 사장님은 지금 누구죠? 박진영 사장입니다. 작년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분한테 연락해서 오늘 오후에 저랑 미팅 잡아주세요. 네, 회장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상무가 나가고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철수 팀장.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로군요. 오후 2시 전자 박진영 사장이 본사로 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50대 초반의 박 사장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부르면 좋은 일이 없으니까요. 앉으세요, 박 사장. 커피 드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고 나간 후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 사장, 인사팀장 김철수라는 사람 아시죠? 네, 물론입니다. 저희 회사 인사팀장이니까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사장님 눈에는? 박 사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인사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권위적이고 직원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여러 직원들 면담을 했는데 김 팀장에 대한 불만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팀장 자리에 계속 있나요? 저도 교체를 검토했습니다만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이 노조위원장이랑 친분이 있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박 사장,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네, 회장님. 김 팀장 아들이 제 손자를 모욕했습니다. 네. 박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손자가 동창회에서 김 팀장 아들한테 집안 배경을 놀림받았습니다. 가난하다고, 평범한 서민이라고, 할머니도 별 볼 일 없다고. 회장님, 그리고 김 팀장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인사팀장이다. 사람 뽑고 자르는 권한이 다 있다고요. 저는 박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 사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김철수 팀장이 정말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인사팀장이지만 최종 결정권은 인사 담당 임원과 제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 팀장은 밖에 나가서 자기가 마치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그 아들도 그걸 믿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박 사장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김철수 팀장의 최근 3년간 인사평가 기록 좀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리한 인사 관련 결정들도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 네, 회장님. 혹시 김 팀장 대신할 만한 사람 있나요? 젊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요. 박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인사팀 차장 중에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8살인데 능력도 좋고 직원들한테 신망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승진시킬 준비를 하세요. 네. 김철수 팀장은 내일부터 더 이상 팀장이 아닐 겁니다. 제 말에 박 사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그건 해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팀장 자리에서는 내려와야죠. 직급 강등 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 사장,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권한을 과시하고 그런 태도를 아들한테까지 물려준다면 그건 회사에 독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첫 출근 시간에 김철수 팀장을 제 앞으로 데려오세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사장이 나간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우리 손주 도연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도연아, 할머니가 약속했지. 너한테 상처 준 사람들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도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오늘 일 잘 마치고 저녁에 할머니 집으로 와.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날 화요일 아침 9시. 저는 이미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철수 팀장의 인사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밤 꼼꼼히 읽어본 자료였습니다. 최영애 비서실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한라전자 박진영 사장님과 김철수 팀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박 사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50대 중반의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팀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양복을 빼입었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한라전자 인사팀장 김철수입니다. 김 팀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평소에 부하 직원들한테 쓰던 권위적인 목소리겠지요. 앉으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 팀장, 갑자기 불러서 놀라셨죠? 아닙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김 팀장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손을 가만히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광이라. 글쎄요.
이게 영광인지는 좀 있으면 아실 겁니다. 제 말에 김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 팀장, 전자에서 인사팀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년입니다, 회장님. 그동안 일은 재미있으셨어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다. 그래요. 저는 책상 위에 파일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보고서를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 3년간 전자인사팀에서 퇴사한 직원이 평균보다 30%나 많습니다. 특히 신입사원과 입사 3년차 이하 직원들이 많이 그만뒀더군요. 김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면담 기록을 보니까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상사의 권위적 태도, 인격 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더군요. 회장님, 그건 말씀 다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김 팀장.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김 팀장님이 인사평가할 때 유독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한테 낮은 점수를 주시더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태도가 불량하다, 상사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런 이유들이에요. 업무 능력이 아니라 태도 때문에 낮은 점수를 주신 거죠. 저는 파일을 탁 닫았습니다. 김 팀장, 회사에서 팀장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틀렸습니다. 제 말에 김 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팀장의 역할은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권한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김 팀장은 그 반대로 하셨더군요. 회장님. 하지만 오늘 제가 김 팀장을 부른 이유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김 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 팀장, 아들 있으시죠? 네. 김 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김진우, 올해 32살. 맞죠? 네. 맞습니다만. 갑자기 왜? 그 아들이 지난 토요일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었죠? 김 팀장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그 동창회에서 김진우 씨가 어떤 친구를 집중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변변찮은 회사 다닌다고, 집안이 평범한 서민이라고. 아, 김 팀장이 뭔가 느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인사팀장이다. 사람 뽑고 자르는 권한이 다 있다. 너희들은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회장님, 그건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모욕당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제 손자입니다. 박도현. 그 순간 김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김 팀장이 벌떡 일어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 사장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자는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품질관리팀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그런데 김 팀장 아들이 그 아이를 짓밟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김 팀장, 저는 김 팀장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대충 압니다. 저는 돌아서서 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도 권위적이었겠죠. 아버지는 회사에서 힘이 있다.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걸 보고 배웠겠죠.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깔봐도 된다고요. 회장님, 김 팀장,
저는 김 팀장이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압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고압적이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인사평가로 짓밟았고 자기가 마치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죠. 김 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팀장. 김 팀장이 다니는 이 회사, 한라전자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회장님, 접니다. 저예요. 그리고 한라전자는 제가 만든 그룹의 계열사고요. 그러니까 김 팀장이 힘이 있다고 자랑하던 그 회사는 사실 제 회사였던 겁니다. 김 팀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 팀장, 무릎 꿇지 마세요. 보기 안 좋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제대로 들으세요. 제 결정을. 김 팀장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김철수 팀장, 오늘부로 팀장직에서 해임됩니다. 직급은 대리로 강등하고 지방사업소로 전보 발령합니다. 회장님, 제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향후 1년간 인사고가 최하위로 고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한테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더 조심하셨어야죠. 남의 가족 자식을 모욕하도록 가르친 분이 무슨 가족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박 사장을 쳐다봤습니다. 박 사장, 즉시 인사 발령 처리하세요. 그리고 이수진 차장을 새 인사팀장으로 승진 발령하고요. 네, 회장님.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 팀장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네. 제가 김 팀장을 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때문입니다. 김진우 씨도 어디선가 일하고 있을 텐데 아버지가 해고당했다는 소문이 나면 그 아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제 손자처럼 말이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우세요. 세상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요. 김 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보세요. 박 사장님은 잠시 남아주시고요. 김 팀장이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가혹하지도 너무 관대하지도 않게. 박 사장, 앞으로 인사팀 분위기 좀 바꿔주세요. 권위적인 문화는 회사를 망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 사장이 나가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약속 지켰다. 오늘 저녁에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상무님? 저예요. 김진우라는 사람 연락처 좀 알아봐 주세요. 네, 김철수 팀장 아들이요. 제가 직접 통화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제 진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저는 정상무에게서 받은 번호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진우, 32살. 아버지의 권위를 믿고 다른 사람을 짓밟았던 청년.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 긴장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우 씨죠? 저는 그룹 회장 박순자라고 합니다. 네, 회장님이요? 김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한테요? 무슨 일이신지.
지난 토요일 동창회 이야기입니다. 박도연이라는 친구 기억나시죠?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오늘 저녁 6시 그룹 본사 1층 로비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진우 씨 아버지 일도 있고 앞으로 김진우 씨 인생을 위해서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6시 본사 1층 로비. 저는 조용한 구석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6시가 되자 입구로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정장을 입은 청년. 김진우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김진우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에게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김진우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김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진우 씨, 아버님한테 연락 받으셨나요? 네. 오늘 낮에. 김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아시겠네요. 네. 팀장에서 대리로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아시죠? 김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김진우 씨가 토요일 동창회에서 한 행동 때문이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도연이라는 친구를 기억하시나요? 네.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셨죠? 김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김진우 씨 입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변변찮은 회사 다닌다고, 집안이 평범한 서민이라고, 또요?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인사팀장이라고, 힘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김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박도연 군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는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가지 못했어요. 골목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30이 넘은 어른이 길바닥에서 울 정도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김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김진우 씨, 저는 박도연의 할머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회장이고요. 김진우 씨 아버님이 다니시던 한라전자는 제 계열사입니다. 김진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우 씨가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던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은 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김진우 씨가 깔보던 그 평범한 서민 집안의 할머니가 바로 저고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진우가 일어나 허리를 굽혀 절했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제 이야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진우가 다시 앉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진우 씨, 저는 김진우 씨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김진우 씨 아버님은 벌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님 잘못이에요. 아들을 잘못 가르친 것, 그리고 회사에서 권위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한 대가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 씨는 다릅니다. 김진우 씨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김진우 씨한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기회요? 네. 제대로 반성하고 바뀔 수 있는 기회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그룹 인사 담당 상무 명함입니다. 김진우 씨, 혹시 이직 생각 있으세요? 네. 그게 무슨... 제가 조사해 봤더니
김진우 씨는 지금 중견기업 영업팀에 다니시더군요. 실적도 괜찮고 능력도 있으시고요. 김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김진우 씨가 우리 계열사 중 한 곳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요. 회장님, 제가 감히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김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첫째, 박도연 군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진심으로요. 네. 둘째, 앞으로 다른 사람을 집안 배경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셋째, 만약 우리 회사에 오시게 된다면 절대 제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회장님이 나를 추천했다. 이런 식으로 권위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았으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죠. 저는 명함을 김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하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네, 도연이한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진우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김진우 씨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진우가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8시 제 집,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 지영, 그리고 도연이까지. 할머니, 아까 문자 받았는데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도연아, 오늘 회사에서 무슨 연락 없었니? 네. 아, 김진우한테 문자가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래. 뭐라고 답했어? 아직 답 안 했어요. 솔직히 만나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도연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연아, 그 친구 만나줘. 네. 왜요? 그 친구가 사과하고 싶어 할 거야. 진심으로. 하지만 할머니가 오늘 그 친구를 만났단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어. 도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요? 응. 그 친구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해.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김철수 팀장과의 대면, 그리고 김진우와의 대화까지.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우리 손주한테 상처 준 사람들 그냥 둘 수는 없었으니까. 도연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도연아, 이제 알겠지?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너한테는 든든한 가족이 있고 너를 지켜줄 사람들이 있어.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아, 할머니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네, 할머니.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 교훈을 주는 게 목적이었지. 그 친구들도 배우고 너도 배웠으면 좋겠어. 세상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말이야. 네. 그리고 김진우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해줘. 그게 더 큰 사람이 되는 길이야.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도연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도연이가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뭐래? 다들 사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저녁, 도연이는 동창회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가 나가기 전에 제게 물었습니다. 당당하게 해. 너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기억하지? 네, 할머니. 그리고 도연아, 진심으로 사과하는 친구들은 받아줘. 하지만 그냥 분위기 때문에 따라오는 친구들은 굳이 가까이 할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도연이가 나간 후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따라가서 멀리서 지켜봐줘. 혹시 모르니까. 네, 어머니.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카페에는 이미 5명의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들어서자 친구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김진우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와줘서 고맙다. 진우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앉아.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도연이가 자리에 앉자 친구들도 따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내가 한 말들 정말 최악이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만 해도.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야, 고개 들어. 도연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개 들고 내 눈을 보면서 이야기해.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내 집안을 무시한 적도 없고, 그냥 우월감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면서 내가 대단해 보이고 싶었던 거야. 진우야. 응, 너 아버지 알고 있어?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아. 우리 아버지가 팀장에서 대리로 강등됐어. 그리고 지방으로 발령났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아? 너 때문이라는 거. 아니, 내가 너한테 한 짓 때문이라는 거 알아. 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연아, 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왜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됐는지. 근데 아버지한테 들었어. 내 할머니가 그룹 회장이라는 거.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 그럼? 진짜야? 도연이 할머니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바로 그 그룹 계열사였어. 내가 우리 아버지 힘 있다고 자랑하던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도연이 할머니였던 거지. 친구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할머니가 나한테 연락하셨어. 만나자고. 회장님이 직접? 응. 나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근데 진우가 도연이를 쳐다봤습니다. 내 할머니는 날 망치지 않으셨어. 오히려 기회를 주셨어. 제대로 반성하고 바뀌면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도연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나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내 아버지 권력을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짓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어. 도연이는 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일어나. 도연아, 일어나라고. 나도 길바닥에서 무릎 꿇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너한테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아. 진우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반성하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도연이가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너는 진심이야.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도연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우야, 이번 일을 절대 잊지 마.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지 말이야. 알았어. 절대 잊지 않을게.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나도 미안해. 나도 그날 너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 내 회사가 작다고, 스펙이 별로라고. 우진이 너도? 응. 나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너한테 잘못했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나도 정말 미안해. 도연이는 친구들을 둘러봤습니다. 너희들 진짜 궁금한 거 있어? 응? 내 할머니가 그룹 회장이라는 거 놀랍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도 며칠 전까지 몰랐어. 뭐? 할머니는 우리 가족한테도 숨기고 사셨어.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지내셨지. 왜 그러셨는지 알아? 친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원하셨대. 재벌 손자로 자라면서 진짜 친구가 누군지 모르고 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야. 도연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고 있어. 그게 나쁜 거야? 부끄러운 거야? 아니, 전혀 아니야. 맞아. 나는 내 삶이 자랑스러워. 내 힘으로 벌어서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할머니가 재벌이든 아니든 그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 친구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대기업 다니든 전문직이든 중소기업 다니든 그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도연아. 나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럼 됐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도연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너희들 하나 약속해. 뭐? 오늘 내가 한 이야기 밖에 나가서 함부로 떠들지 마.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사시고 싶어 하셔.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고. 당연하지. 우리가 그럴 리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그냥 박도연으로 대해줘. 재벌 손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알았어, 도연아.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고 도연이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녁 9시 카페 밖. 도연이가 나오자 멀리서 지켜보던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어땠어? 아빠,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다행이구나. 민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숨기고 사셨는지. 그래. 진짜 친구가 누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의 진짜 가치가 뭔지. 할머니는 제가 그걸 배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할머니한테 가요. 고맙다고 말씀드려야죠. 부자는 함께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연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다녀왔니? 네, 할머니. 친구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특히 진우는 도연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들었습니다. 잘했어, 도연아. 용서해준 것도 잘한 거야.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도연아.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해. 내가 약해서 당한 게 아니야. 세상이 가끔 불공평할 뿐이지.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네, 할머니.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 당당하게, 성실하게. 그게 진짜 강한 거란다. 도연이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제품에 안긴 손주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정말 강해졌구나. 한 달 후, 제 휴대폰으로 정철호 상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정상무? 김진우 씨가 저희 계열사 유통에 지원했습니다. 정식 전형을 거쳐서요. 그래서요? 면접까지 통과했습니다. 실력이 괜찮더군요. 회장님 말씀대로 특혜는 전혀 주지 않았는데도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 친구가 제대로 배웠나 봅니다. 그리고 회장님, 김철수 전 팀장은 지방사업소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다행이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만 있다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수 내외와 도연이, 그리고 이번에는 며느리의 부모님까지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성대하게 차려주시고, 지영의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너무 숨어 살았나 봐요. 이제는 가족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야겠다 싶어서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차렸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아직 손맛은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가 일어나 저를 도왔습니다.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도연아, 요즘 회사는 어때? 좋아요, 할머니. 전보다 더 자신감 있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식사가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뭐가 죄송해, 민수야? 제가 제 고집 때문에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겠다고, 어머니 도움 안 받겠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도연이도 힘들 때 도움받지 못했고, 만약 이번 일이 없었다면 도연이는 계속 상처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민수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 힘으로 살고 싶다는 게 뭐가 나빠? 그게 자존심이고 자립심이지. 하지만, 다만 이번 일로 하나 배운 게 있다면 가족의 힘을 빌리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 힘들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너는 훌륭한 아버지야. 아들한테 자립심을 가르쳤고 성실함을 가르쳤어. 그게 가장 큰 유산이란다. 지영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어머님을 평범한 분으로만 알고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나는 지금도 평범한 할머니야. 그룹 회장이라는 건 그냥 직함일 뿐이고 진짜 나는 너희 어머니, 도연이 할머니란다. 저는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네, 할머니.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뭘 배웠니? 도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 그리고 도연이가 저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래, 잘 배웠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이 옆에 섰습니다. 도연아,
너는 그날 밤 골목에서 무릎 꿇고 울었지. 할머니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할머니, 하지만 말이야, 너는 약해서 운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너는 상처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한 거야. 남자라고 울면 안 된다? 어른이라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건 틀린 말이야.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아, 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 그게 자랑스럽다고 할머니가 말했지? 네. 그 말 진심이야. 대기업 다니는 게 훌륭한 게 아니야. 어디서 일하든 최선을 다하는 게 훌륭한 거지. 너는 그걸 하고 있어. 저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로 말이죠. 모두가 숙연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죠. 나는 그룹 회장이지만 그게 내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민수의 어머니고, 지영이의 시어머니고, 도연이의 할머니예요. 그게 내 진짜 정체성이죠. 어머님,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평범하게 살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다는 것.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저는 도연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연아, 앞으로도 내 길을 가거라. 할머니는 뒤에서 지켜볼 테니까. 필요할 때만 나타날게.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도연이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손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할머니는 왜 그렇게 오래 숨기고 사셨어요? 저희한테 진작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재벌 손자로 자란 아이들을 많이 봤어.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게 주어지지. 돈도, 기회도, 권력도. 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 중에 진짜 행복한 아이를 본 적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자기 힘으로 이룬 게 없기 때문이야. 모든 게 가문의 힘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나는 너한테 그걸 주고 싶지 않았어. 저는 도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힘으로 대학 갔고, 내 힘으로 취직했고, 내 힘으로 살아왔어. 그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아니?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것이야. 할머니, 물론 힘들었겠지. 더 쉬운 길이 있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이 너를 강하게 만들었어. 이번 일을 이겨낸 것도 내가 그동안 쌓아온 힘 덕분이야.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아, 이제 너는 알게 됐어. 내 뒤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 힘에 기대지 말고 그냥 알고만 있어. 내 힘으로 살되 정말 힘들 때는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야.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니? 김진우나 그 아버지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도연아, 그건 벌이 아니라 교훈이었어. 김철수 씨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았고, 김진우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이번 일로 배웠을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이야. 그렇군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하지만 올바른 교훈은 사람을 바꿀 수 있지. 나는 그들이 바뀌길 바랐고, 실제로 바뀌고 있어.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민수야, 너는 잘했어. 다만 이제는 균형을 찾은 거지. 자립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유대도 중요하다는 것.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주 모이자. 할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 있기 심심하거든. 네, 어머니. 할머니,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가족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남은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어린 민수의 사진, 그리고 갓 태어난 도연이를 안고 있는 사진. 여보, 우리 손주 잘 컸죠?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대로요. 저는 남편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도 돈도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일기장을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우리 손주는 오늘보다 더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 뒤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평범한 할머니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나설 수 있는 그룹 회장 박순자로서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이것이 진짜 할머니의 힘입니다. 마이너스 마지막 글. 너는 약해서 운 게 아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한 거다. 그리고 기억해라. 내 뒤에는 언제나 너를 지켜줄 가족이 있다는 것을. 할머니 박순자의 마지막 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